제1장 통칙에 관한 설명인데요. 제1장 통칙이 상법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문이 1조부터 3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우리가 조문으로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문 플러스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론까지 첨부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상법의 법원하고 적용 순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나온 게 있으니까 기출지문만 좀 기억하면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쯤 꼭 나오는 어떤 영역, 많이 꼭 나오겠다라고 하는 영역보다는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이론을 처음에 공부할 때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1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박스를 맹걸어 놨습니다. 제가 박스에 조문을 집어넣어 놓고 요거는 이제 10포인트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조문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조문을 다시 설명을 하죠. 여기는 상법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어떤 기출주문을 같이 연구를 하면 이제 일조는 해결하는 거다. 막 골치 아프게 공부하지 않아도. 근데 처음이니까 이제 공부해보면 일조에 관한 내용에서 보면 상사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상사에 관해서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상사상 법률 관계입니다. 이 상사상 법률 관계가 뭐냐면은 일방적 상해인 경우를 말하는 건데 요게 이제 3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3조를 보면은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인인 때, 당사자 중 1인은 하나는 상인이고 하나는 비상인일 때 상법,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상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과 상법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민법은 이제 비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비상인만 사용되는 거고요. 상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인, 상인뿐만 아니라 비상인도 우리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법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법의 적용 대상인데, 그죠? 그걸 이제 민법의 적용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제 마트의 상인은 일방의 상인이죠. 마트의 주인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비상인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게 상법이 적용될 거냐, 민법이 적용될 거냐 잘 몰라요. 그 민법이 적용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사상 법률 관계는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건데 상법이 적용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제 민법에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민법을 이제 쓰는 거죠. 민법을 쓰다 보니까 이거 민법의 적용 대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당구장을 가거나 탁구장을 가거나 볼링장을 가거나 뭐 스케이트를 타거나 스키를 타거나 모두 그 자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상법의 적용 대상인데 이걸 상법의 적용 대상인지 민법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 상해,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되는 경우, 일방이 상인인 경우, 그 다음에 비상인인 경우는 무조건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법의 적용 대상이 민법보다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거죠. 통상 다 쓰고 있는 게 상법을 쓰고 있는 건데 민법을 쓰고 있는 건 착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제 처음부터 1조부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사적용법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그러면 이 상사에 관하여가 무슨 얘기냐면 상사상 법률관계, 뭐 상사상 생활관계, 상사상 법률관계, 뭐 기업의 생활관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통상 이제 좁게 해석을 하면 상사상 법률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에 이런 얘기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간수법에 의하고, 그죠? 상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법을 적용한다. 이런 여기까지가 이제 상법의 법원이고요. 그다음 상간수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이지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 거죠. 사용한다 이런 어떤 얘기가 되는 부분들인 거죠. 여기 이제 민법 1조에 보면은 법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조가. 법원이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불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뒤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법원으로 돼 있고 민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법도 법원이고 조리도 법원이다 이렇게 민법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민법의 규정이 들어가니까 법원 그러면 민법이 법원이면 민법하고 상법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민법은 민법이고 상법은 상법인데 따라서 법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적용법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원에서 상사에 관해서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수법에 의하고 여기까지가 법원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법규다. 적용법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법에 없고 상간수법에도 없으면 민법이라도 적용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1조에 관한 규정이죠. 상사 적용 법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상사에 관해서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간수법에 의하고 상간수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사에 관해서 상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이 아니잖아요. 민법보다 상간수법이 더, 그죠? 우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간수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간다. 틀린 지문이다. 이거 기억해 두는 거 17년도에 나왔죠. 또 나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연결돼서 이제 조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사에 관해서 상사상 법률 관계다. 일방적 상해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법이나 이법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상법으로 수정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인입니다. 두 번째 제2조 이제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분은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는 법인 이러면 이제 공법인이 되는 것이고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고 사인이 사법에 의해서 이제 법인을 맹글면 사법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공법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법인, 사법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공법인은 뭐고 사법인은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연결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조문만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 공법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스공사 원래 공법인이죠. 근데 공법인도 아니고 사법인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사업본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공법인인데 과거의 경우는 공법인으로서 국가 공권력만 작용해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지 않는데 지금 모두 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공법인인데 그러면 뭐냐? 주식회사면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2조를 적용할 거냐? 우리가 주식회사에 의한 상법이 적용될 거냐?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니까 공법인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하고 공법인에는 이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그다음에 공법인의 이제 나중에 상인에 대해서 나오지만 공법인의 상인자가 취득과 상실인 경우는 이제 그 자연인과 동일하다. 이런 정도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상인 뒤에 가면 이제 상인에서 설명하는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2조를 이렇게 외웁니다. 공법인의 상인에 대해서는 특별법령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이게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는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특별법령이 있으니까 특별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상법을 적용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색깔리고 공법인이 뭐냐 사법인이 뭐냐 따지지 말고 그냥 공법인, 사법인. 그죠? 국가 공권력이 작용되는 법인, 공법에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이고 사법에서 설립된 건 사법인이다.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17년에 이제 나왔잖아요. 법령에 있는 경우에도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조의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했듯 당사자 중 그 일인 행위, 일방적 상행인 경우에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상사상 법률 관계다라고 하는 건 일방적 상행인 경우에 상법 상사상 법률 관계다 이거죠. 당사자 중 그 일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한다.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틀리죠? 둘 중에 하나가 상인이면 둘 다 상법이 적용된다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요런 것들도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자체가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꼭 지문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민사회사와 상사회사의 구분은 우리가 169조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인데 목적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범위가 기본적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고 당연상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상행위 이외에 준상행위 그죠? 기타 기본적인 상행위 영리 활동을 이제 준상행위라고 그러죠. 준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하고 의제상행이다 이런 얘기죠. 의제상행이나 민사회사나 상사회사나 보면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모두 상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므로 이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5조에서 그대로 조문해 내 가지고 그걸 문제로 맨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상인으로 본다? 그럼 회사가 상행위 안 하면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조문 그대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회사가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지 않고 그죠? 준상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정확한 해석은 그렇게 하고요. 기본적인 상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상인으로 본다. 이러면 이제 그건 뭐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때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상행위가 이게 기본적 상행위인지 준상행위인지 아니면 절대적 상행위인지 상대적 상행위 모르잖아요. 기본적 상행위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넣지 않고도 좋은 그대로 그냥 맞고 그냥 뭐 고치지 않고 넘어가니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 요거를 상사회사, 그 다음에 준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 요걸 민사회사다. 상법상 회사니까 다 상법이 적용된다.
자, 우리 3조까지 이렇게 설명했고요. 요게 이제 요 세 개만 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부가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부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일부 요 부분에 3조에 관한 내용들인데, 일방적 상해인 경우에 상법이 원칙적으로 다 적용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쌍방적 상행이, 상인 간의 상행이, 그럼 상사 매매의 경우는 나오잖아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어떤 경우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이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공탁하거나, 그죠? 상당 기간을 최고하여 경매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67조 이제 1항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67조부터 71조에 관한 조문 내용들은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예외적인 거죠. 쌍방적 상행만 적용되는 게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방적 상행인 경우에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의 범위, 대상의 범위가 크다, 굉장히 큰 거예요. 비상인도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대리상유치권 등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 대리상의 상사유치권, 일방상사유치권, 확정기 매매 해제, 이거 상사매매잖아요. 그 다음에 상사매매의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좁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게 최근엔 잘 안 나와요. 쌍방적 상행위만 적용되는 경우다. 이렇게 한번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고. 잘 안 나오니까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외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상법 부가이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인데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상법의 법원, 그다음에 상사 적용 법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두겠습니다. 상법의 의의죠. 상법의 의의는 형식적인 의의의 상법은 이제 상법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전은 이제 총칙, 상행위, 해사 요 세 파트만 공인회계 시험에 나오는 거죠. 보험, 해상, 항공우성 6편으로 구성됐는데 3편은 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어원수표법도 없어졌고 그래서 요 세 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식적 상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법을 명령하니까 법률 정책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학문적인 입장이 아닌 겁니다. 현실에 적합하고 편리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실제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인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뒷부분이. 그래서 실제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형식적 상법이다. 이런 걸 외워도 좀 될까 말까요? 13년대 나왔으니까 또 나오지는 않을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 의의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다. 우리가 이제 원래적으로 실질적 의의 상법의 개념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과서에서 모두 다. 이게 다수설이고 거의 다수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뭐고 생활관계가 뭐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근데 이제 요걸 좀 약하게 얘기하면은 실질적 예상법은 상인 기업을 이제 빼버리고 상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축소해서 그게 이제 축소한 개념이고 상인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거보다 좀 넓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넓게 설명하는 거는 기업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일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뭐 우리가 6편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3편만 시험에 나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상법전이 형식적인 상법이구나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기업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 기업이 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를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도 없고 머리 아픈데 처음이니까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자, 우리가 학문적인 상법은 실질적인 상법은 통일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한다 외워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그다음에 실제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 형식적인 상법이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설명을 듣고 이제 잊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기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의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도 기업법이라고 설명하잖아. 그럼 기업법에서 기업이 뭐냐? 뭐 아무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상법이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했을 때 기업은 영업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1840년경에 있어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업이라는 개념을 상법에 집어넣고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이러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수를 설명하고 됐어요. 그럼 기업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기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영업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에서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건 다의적인 의미를 쓰기 때문에 기업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영업에 가깝고 영업보다 조금 크다. 좀 보면 영업은 좀 작다. 이런 어떤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 의도로 영리 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정한 상인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적 의도를 가지고 영리 활동하는 경제적 조직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하고 거의 같은 거죠. 영업은 뭐냐면은 상인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 영리 활동을 하여 이루는 경제적 조직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좀 더 기억을 하면 통상적으로 상인의 시설, 그 다음에 상인의 설비, 상인의 요소, 그러면 다 똑같은 시설, 설비, 그래서 우리가 5조의 설비 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설이나 설비나 요소가 다, 상인의 요소가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적 설비다, 인적 시설이다, 인적 요소다. 그럼 뭐냐면 이거 상업 사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이 상업 사용인을 두고, 그 다음에 물적 시설, 물적 설비, 물적 요소를 갖춘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상호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 장부를 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적 시설인 거예요. 상인이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춰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리활동을 하면 이제 이게 상인적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상인적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 영리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경제적 조직체가 생기죠. 이게 영업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기업과 영업은 거의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가 옛날에 고전적인 어떤 해설을 할 때는 이제 기업은 좀 더 크고 영업은 좀 작다. 근데 기업의 주체가 상인이고 영업의 주체도 상인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주체가. 근데 이제 기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최근에 이제 설명할 때 기업은 이제 단독기업, 개별기업 그러면은 자연인인 상인을 의미하고 공동기업 그럼 회사를 얘기한다. 그죠? 뭐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업에 가까운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회사 이쪽으로 더 많이 접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미를 몰라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시험에서 기업법 그러면은 외관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업법의 일종에 들어가죠. 기업과 관련되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상인이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은 우리가 영업에 관계되는 어떤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업법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갖다 다 붙이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기업은 이음이다. 그죠? 우리가 영리의 계속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인이 일정한 목적을 가져가지고 계속적 의도로 영리활동을 해서 이루는 경제적 조직체다. 요거는 영업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다. 그때 우리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할 때 기업은 이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고 넘어갑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설명하는 분들도 최근에 없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기업은 너무 다의적으로 설명하니까 기업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업과 영업은 주체가 상인이다. 그럴 때 이제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다라고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구분하는 건 잊어버리겠습니다. 기업이 뭔지 이런 게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기업을 너무도 선생님들이 일률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단독 기업이고 뭐 공동 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죠. 여기서는 영업에 가까운 기업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다. 상법이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할 때 이제 개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관계도 우리가 조금 이제 뭐냐 이런 게 이제 라이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라이프 리브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생활관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관계가 생활관계인데 생활관계는 우리가 법률관계와 우리가 사실관계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법은 그죠? 사법은 우리가 그 일반인, 사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의 생활, 비영리 활동을 하는 자인인 법인이 있잖아요. 활동하는 게 이제 민법이고, 그 다음에 상법은 뭐예요?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거다 말이죠. 영리 활동을 하는 그죠? 그 자인인인 상인이 있고, 영리 활동을 하는 이게 법인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회사죠. 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생활관계는 법률관계를 법률 관계와 이제 사실 관계로 나눠지는데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관계,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가 되는 관계.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법률 관계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냥 상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서 뭐
굳이 따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이제 우리가 법률 관계만 포함되느냐, 뭐 상인이냐 포함되느냐, 기업이냐 뭐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과거에 설명했던 거고 지금은 그거 설명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실관계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관계다라고 하죠. 제가 이제 앞서 1강에서 설명했듯이 친구하고 도서관에 가서 커피 한 잔을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커피를 마시면 그게 채권자 채무자가 되니까 법률 관계고 돈을 빌리지 않고 친구가 그냥 사주면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잖아요. 법률 관계가.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관계다. 그래서 법률 관계, 사실관계도 포함되지만 법률 관계가 일반적으로 사법의 어떤 그 법률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관계는 이런 관계다. 이런 것도 이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 시험에서는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생활관계가 뭐냐?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이프다, 라이프. 그 다음에 기업은 뭐냐? 그죠? 영업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영업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상인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해서 이루는 경제적 조직체다. 이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는데 그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잊어버리면 되겠죠. 다 잊어버리는 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상법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민법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일반인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일반인하고 우리가 상인 이렇게 설명하고 사법에서는요. 국민 뭐 인류 이런 그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상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다. 비영리 활동을 하는 인들의 생활관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중심이 법률관계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민법이고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상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사상 법률관계다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면 상사상 법률관계잖아요. 상법이 적용된다. 이런 걸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 여기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요. 형식적 이해 상법의 경우에 법률 정책적인 입장에서 실제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상법은 통일성, 학문적인 입장에서 통일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한다. 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들어 넘어갑니다. 생활관계, 뭐 우리가 무슨 법률관계 이런 거 몰라도 시험에서 그런 거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나만 알면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관계고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문제인데요. 이 법원은 우리가 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기억을 하면 법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법의 근원, 법의 연원의 줄임말인데 사실은 이 법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따지는 거는요. 성문법주의 국가와 불문법주의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문법주의 국가는 성문법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불문법주의 국가는 불문법을 우선하잖아요. 그런 근간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설명한 거야. 근원이 뭐냐? 그러면 성문법을 모든 법은 이제 간수법부터 시작해서 성문법으로 간 나라가 있고, 간수법으로 시작해서 불문법으로 판례로 간 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걸 따지는 게 법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 형식, 성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불문법으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성문법주의국가, 불문법주의국가를 따지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면 이제 학문적인 입장이잖아요. 이건 그 필요가 없고, 법의 연원, 상사 법원은 법의 연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존재 형식을 의미하고 그건 뭐냐면 성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불문법으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성문법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성문법에는 상사재정법이 있는 거잖아요. 상사재정법은 이제 뭐냐면은 상법전 일반 법을 이제 상법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법 플러스 상사특별법을 포함하는 게 상사재정법이고 이 자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자치 사적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존중되는 것이고, 계약관계가 존중되는 거,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체의 근본 어떤 그 규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정관이잖아요. 이게 이제 상사자치법이라는 거예요, 정관이. 그럼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회사에 대한 어떤 근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법원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법으로 인정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의 법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법이라고 하는 건 사적 자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의사표시에서 모든 걸 규율하는 사법적인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죠. 자치법으로서는 이제 정관이 있고 단체를 규율하는 하나의 근본 규칙이잖아요. 규범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관. 이건 상법의 법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재정법은 특별법이 있고 상사 일반법이 있다. 상법전이 있다.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그대로. 상사특별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나왔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증권거래법이에요. 그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관법. 요것도 이제 뭐냐면 상사특별법이죠. 그다음에 상업 등기 처리 규칙도 특별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요것도 그냥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특별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상사조약은 상사특별법이다. 요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성문법에서 연결돼서 외워야 되고 상사일본법은 상법전을 위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상사자치법은 법으로 인정한다. 그다음에 상사특별법이 있고 상사일반법은 상법전이다. 기억하고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거는 성문법은 문서 형식을 갖춘 거고요. 불문법은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거죠. 그리고 상간수법이 있습니다. 판례도 있지만 판례나 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불문법의 경우는 간수법만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하는데 보통거래 약관은 당사자 의사표시 사적 자치가 존중되고 약관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보험 들면 약관에 의해서 다 하잖아요. 약관으로 하지. 약관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복구명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단지 보통거래 약관은 약자보다는 강자를 위한 어떤 규정이잖아요. 그죠? 회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약자가 해쳐지기 때문에 법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다수설적인 견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법규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계약 관계는 우리가 약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거래 약관은 상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그죠? 그거에 의해서 계약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보통거래 약관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세에 관한 특별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한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새로운 상법이 시행되면 종전의 상법전은 효력을 잃지만 특별법의 경우는 잃지 않는다는 거죠.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조문이 나왔는데 시험에서는 뭐 우리가 지문에 나왔던 걸 한번 옛날 건데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혹시 이게 선생님들이 이런 걸 실수로 집어넣을지도 모르니까 요거만 외우는 거죠. 새로운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시행법 이제 3조 13년대 출제됐다. 기출지문 제 책에서 나온 책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자른 것도 있지만 하여튼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에 의하면 이것도 13년도에 출제가 됐죠. 예금 지급 청구서 우리가 통장 제시를 하지 않아도 예금 지급 통지서로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청구하면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상간수법이 아니고 그냥 은행 내규다. 내규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간수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사 적용 순위가 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상사 적용 순위는 상사자치법이 1순위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특별법. 상사조약은 상사특별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특별법, 상사조약은 헌법조항에 의해서 6조 1항에 나오죠. 그 특별법과 같다. 그다음에 상법전이 나오고 상간수법이 요게 이제 법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민사자치법, 민사특별법, 민법 들어가면 요게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이제 민사자치법 뭐 민사정관이 뭐 쓰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특별법, 민법적 민사수로 조리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조의 규정의 경우에 민법은 이제 법원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요 정도만 기억하면 이제 순위를 외워야죠. 상사 적용시 요거 외워야 되고 그래서 법원도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상하 요게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선생님들이 베끼다 보면 어쩌다가 보면 이런 걸 막 문제를 출제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민법의 상하다라고 하면은 민법과 상법은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상법의 상하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상법이 민법에 영향을 주거나 민법이 상법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칭해서 민법의 상하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흡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은 상법상 원칙이 민법에 흡수된 것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이제 민법에서 통용되는데 이건 원래 상법에 있다가 민법으로 흡수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도 외우고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사회사는 민법상 원칙이 상법에 흡수된 것이다. 원래 이제 민법상의 회사인데 요게 이제 상법상의 회사로 상법상 회사가 이제 상사회사, 민사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흡수된 경우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상법의 내면적인 특성,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19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면적인 특성, 외면적인 특성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특성이 기업의 유지 강화,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유지 강화와 거래의 안전 신속화를 이제 특성을 하고 있고 기업의 유지 강화에 해당되는 거와 거래 안전 신속화에 해당되는 거, 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유지 강화에 해당되는 게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 19년도 나왔으면 그대로 외우는 거죠. 영업 양도 및 회사 합병 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 이념을 구체화한 거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유지 강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인의 보수 청구권 뭐 등등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우리 시험에 옛날엔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안 나오죠. 이 두 가지만 외우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의 안전보호와 신속화도 구분하긴 하는데 이제 안전보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 등기 등의 공시제도, 외관주의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의 안전보호를 기여한다. 이런 이상을 더 넘어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유지 강화와 거래의 안전 보호 및 신속화 이렇게 하나는 유지 강화에 해당되는 거고 다른 거죠. 둘 다 차이가 다 구분되어야 되는 거죠. 거래의 안전 신속화에 해당되는 게 있다. 근데 이제 거래 안전 보호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년도에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베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나머지 요거는 이제 뭐냐면 17년도에 나온 거죠. 새마을금고의 경우에 이제 상인에 대해서 영업자금을 대출할 때 대출자금은 우리가 일방이 상인이니까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고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상인인 회원에게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법상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대출금 채권은 10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다. 여기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제 1강을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다 이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시험을 잘, 우리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대비하면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은 상업사회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